네, 연세대 정시 면접을 위한 쪽집기 분석 5번째 마지막 영상입니다.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김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예측 영상이라 볼 수 있는데 마그리트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와 조지 오웰의 1984 마투라나 개구리 실험 기출된 3개의 지문의 필터 버블로 인한 뇌과학의 측면을 영어 지문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드리지 못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대치동 고인물로서 최근에 먹어본 강남 일대의 가장 맛있는 에그타르트 집이라고 자부하는 에그파일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여사장님이 굉장히 미인이세요. 커피도 맛있고요. 꼭 대치동에 오시면 들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마그리트의 이미지의 배반으로도 불리죠. 기표와 기의의 관계를 얘기한 소시르의 언어학에서 비롯된 개념인데요. 기표는 그 기호의 형태입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 그리고 글, 파이프라는 단어. 기의는 이 기표가 가리키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파이프라는 이미지와 파이프라는 글씨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파이프의 개념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짜 파이프의 개념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그리트는 그림으로 기표를 제시하고 문장으로 기표의 본질을 어떻게 부정함으로 인해서 기표와 기의가 분리될 수 있음을 시각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둘의 결합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임의적으로 약속한 자의성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자, 그래서 항상성이 없다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와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언어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는 단어 또한 실제 파이프 기의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프를 닮은 이미지일 뿐이지 이 단어와 이 사물 사이의 관계는 되게 자의성에 의해서 임의적이라는 거죠. 인간의 의식 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임의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미지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에 대한 습관적 사고방식에 균열을 내게 되죠. 블랙스완 이론과 기납법적 오류에 대한 무비판적 인식의 도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리트의 회의주의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라 캔버스 위에 그려진 재현일 뿐이다. 언어와 이미지는 실제를 가리키는 도구일 뿐이고 실제 그 자체는 아니다. 라는 인식론적 불확실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학적 소시르는 이 그림 속 파이프의 형상은 기표고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파이프의 개념은 기의인데 이것이 재현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대상의 모사일 뿐이지 대상 그 자체 물자체는 될 수 없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앞전 영상에서 보았던 시뮬라르크의 스펙터클 사회 하이퍼 리얼리티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 보드리아드는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복제물인 초실제 시뮬라르크를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마그리트의 파이프는 실제 파이프를 대체하는 이미지의 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이 뉴스, 실제 사건보다는 뉴스 이미지나 SNS의 사진을 더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마그리트는 이미 그 위험성을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역설로 꿰뚫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대상의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의 틀에 가두는 위험한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리트는 이러한 정의 내림을 거부함으로써 인식의 자유를 회복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동이나 왜곡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사고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대중에게 비판적 사고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도덕적 권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지의 기만성을 얘기하고 있죠. 타인을 인식할 때 우리가 사람의 이미지나 또 어떤 그 사물의 이미지 이런 걸 떠올릴 때 그 사람 자체 혹은 그 사물 자체를 그 사람의 이미지나 사회적 지위 같은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로 정의 내리잖아요. 그래서 마그리트의 이런 논리에 의하면 이런 걸 인간관계에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어떤 사람의 모습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사물에 어떤 인간에 부여된 의미를
바탕으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마그리트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의미 체계가 얼마나 허약한 윤리적 토대 위에 있는지 어떤 질문하고 있고, 이런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권력은 이미지를 조작하면서 대중의 인식을 지배하죠. 그리고 마그리트의 작품은 이런 국가나 자본이 제공하는 어떤 이미지적 진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사회 구조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딥페이크 영상이라던가 브랜드 로고라던가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사진 한 장, 이런 것이 더 중요해진 이런 현상, 현대적 맥락을 우리가 비판해야 된다. 인식론적 단절과 자의성과 하이퍼 리얼리티를 통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 객관적 사실보다 감정이나 신념이 여론 형성과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 현상을 우리가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탈진실, 가짜뉴스, 확증 편향, 소셜미디어의 영향이라던가 정치적 양극화, 기존 미디어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워하고, 사람들은 믿고 싶은 대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확증 편향에 쌓여 있으면서 진실을 외면하게 되죠. 탈진실 시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언어의 정의가 권력에 의해 독점되지 않도록 소수 담론이 공존할 수 있는 플랫폼, 다양성 보존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보고 믿는 것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단순한 이미지와 문장으로 보여준 그런 작품이 마그리트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차이점과 공통점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는 가장 기출 확률이 높은 이 제시문에 대한 분석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는 파놉티콘의 개념, 더블띵킹의 개념이 아주 오래전에 나오면서 이미 굉장히 연세대가 좋아하는 페이버릿한 그런 작품이죠. 권력이 어떻게 인간의 인식과 진리 그 자체를 재구성하는가를 다룬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1984는 진리는 어디에 존재하라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집단적인 우리는 솔립시즘에 갇혀져 있다는 겁니다. 솔립시즘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경험만이 유일하게 실제한다. 혹은 개별 주체의 의식만 존재하고 외부 세계나 타인의 마음은 나의 의식이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단적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양립하기 어려운 단어긴 한데, 특정 집단이나 그룹만이 실제한다고 믿는 입장이에요. 우리 집단, 내가 포함된 가족, 국가, 인류 등이, 그러니까 내가 포함된 어떤 그런 집단의 경험만이 유일한 진실이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환상이다 라고 믿는 어떤 유아론의 확장판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에 좀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집단이 마음을 통제한다면 그 집단이 곧 실제를 결정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앞전 영상에서 봤었던 이성, 그 시대의 이성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거고, 이런 인식의 도구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뉴스피크입니다. 더블띵킹과. 그러니까 뉴스피크라는 건 뭐냐면 언어학적 결정론에 근거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자유나 저항 같은 어떤 특정 단어를 우리가 삭제해버리면 그에 해당하는 개념을 떠올릴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인식이 언어라는 틀에 되게 갇혀있다라는 인식론적인 어떤 거세, 그런 현상을 우리가 뉴스피크라는 조지 오웰 1984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또 혹은 상충되는 두 신념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두 가지 모두 진실이라고 믿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중사고, 더블띵킹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은 텔레스크린이죠. 디지털 빅브라더의 텔레스크린은 사회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여지죠. CCTV, 또 센서가 부착된 자동차라던가 날씨 알려주는 스마트 스피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형태만 달리할 뿐이지 감시라는 어떤 텔레스크린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984의 텔레스크린과 현대판 텔레스크린의 차이점은 뭐야? 후자의 감시가 훨씬 더 세련되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디지털 빅브라더, 디지털 파놉티콘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올 만한 제시문을 제가 여기에 뽑아 놨으니까 한번 꼭 리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개념들이 요 제시문에 좀 녹아져 있습니다. 제가 이 개념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뉴스피크는 사고의 한계를 설정하는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라는 언어 결정론에 기반을 해서, 그러니까 어휘의 수를 극단적으로 줄이게 되면 어떤 물리적 의미로만 남게 되고 개념은 완전 삭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쁘다 이런 단어가 안 좋다로 대체가 되고, 그리고 그 자유라는 단어가 물리적 의미로만 남기고 벌레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리적 의미로만 남기고 정치적 개념이 삭제되는 이러한 그 완곡한 표현을 우리가 기재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뉴스피커 안에서는. 그래서 마투라나의 개구리 실험, 제가 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마투라나 개구리 실험에서 이런 특정 뉴런이 없으면, 개구리가 파리를 잡기 위한 그런 뉴런이 없으면 파리를 아예 보지를 못하거든요. 날아다니는 어떤 점과 같은 파리를 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런 반항이나 자유라던가 이런 것들 단어 자체를 없애면은 사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식론적인 목적에서 이런 기제가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어휘의 수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기제가 사용이 되고, 결국은 이것이 인간의 사고를 굉장히 축소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는 언어 결정론의 가설을 완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또 다른 언어가 이제 진실을 은폐하는 기만적인 언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유라는 단어가 벌레가 없다, 나쁘다라는 단어가 안 좋다, 이런 걸로 대체되는 이런 언어들을 더블 스피크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중사고의 개념을 합성해서, OL의 뉴스 스피커와 더블 띵킹의 개념을 합성해서 현대사회 정치적, 기업적, 수사학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용어거든요. 그래서 그 기제는 단어의 이제 본래 의미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부정적인 실체를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것처럼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그리트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의 파이프처럼 실제 기의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데 이 기표는 되게 아름답게 붙이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무고한 민간인 학살을 지칭하는 걸 그냥 부수적 피해가 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대규모 해고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인력의 최적화를 이루었다 이런 방식으로 좀 정당화하는 어떤 용어로 사용되는 게 더블 스피크입니다. 그래서 조지 오웰의 허구적 설정에서 나온 게 뉴스 스피크라면은, 더블 스피크는 현실의 정치, 광고, 관료 조직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어휘 외 왜곡과 미화를 통해서, 삭제와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왜곡과 미화를 통해서 인지 부조화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이 단어에 대한 인지 부조화를 줄여서 죄책감을 회피하게 만드는 완곡어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적 왜곡을 조금이나마 그 저항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런 해결책에 대한 함의를 외우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문제로 나올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진리의 주관화를 뉴스 스피크나 더블 스피크는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객관적 진리를 무력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 실험을 했던 마투라나가 말한 폐쇄 회로에서의 인간 신경계는 외부의 자극을 언어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오염이 되면 신경계는 현실을 권력이 설계한 대로만 재구성하게 됩니다. 인식론적 폐쇄성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러니까 담론의 헤게모니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 권력이다라고 했지만 더블 스피크는 미셸 푸코가 한 얘기죠. 지배 계급이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담론의 주도권을 지는 방식입니다. 사회적 소수자나 피해자의 목소리를 언어적 장벽 뒤로, 그러니까 증발시키는 어떤 사회적 폭력으로 작동하게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도덕적 불감증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윤리적 책임을 회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그냥 타격으로 부르는, 그래서 도덕적 갈등을 덜 느끼게 하는. 그래서 마그리트의 그림에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파이프의 이미지가 파이프가 아니듯이 언어가 실제를 배반해서 인간의 도덕적 감수성을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언어적 주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공적 언어 정화 정책이라던가.
공공 언어 사용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고 그리고 비판적 언어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중이 언어 뒤에 숨은 실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인식적 면역력을 길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떤 어휘와 시각이 공존할 수 있는 독립 미디어를 지원하고 특정 권력이 언어의 의미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사회적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는 거죠. 다원적 미디어를 보호해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뉴스피크가 우리의 생각을 가두는 어떤 감옥이라면 더블 스피크는 그 감옥을 궁전처럼 보이게 만드는 화장술이라는 거죠. 우리가 언어의 배반을 지각할 때 비로소 조지 오웰의 윈스턴이 지키려 했던 그 아까 말씀드렸던 2 더하기 2는 4라는 객관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어의 배반을 제대로 자각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되죠? 네. 세 번째로 보실 거는 미규얼 움베르트의 마투라나 개구리 지각 실험입니다. 마투라나 개구리 지각 실험. 실험의 과정이 사실 인제 1, 2, 3단계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인제 1, 2단계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이번에 언더우드 특기자 전형에 나왔습니다. 영어 제시문으로. 그러니까 신경망에 연결이 있었다. 개구리의 시신경에 위세 전극을 삽입해서 시각적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발생하는 정기적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했습니다. 신신경의 망막에서 뇌로 이어지는 통로에 신경망을 연결을 했어요. 미세 자극을 삽입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자극을 제공했어요. 뭐 정지된 물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커다란 면, 점, 불규칙한 움직임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시도를 했는데 신경 반응 측정에 대해서 개구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했더니 개구리의 망막에 존재하는 4종류의 뉴런 중에서 작고 어두운 물체의 불규칙한 움직임에만 점의 어떤 움직임에만 폭발적으로 반응하더라는 거죠. 이런 파리 감지기와 같은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의 결과는 개구리는 눈앞에 영양가 있는 파리가 멈춰 있을 때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 파리가 아무리 영양가 있고 아무튼 그러나 파리가 아니더라도 파리처럼 움직이고 작고 어두운 점이 나타나면 즉각 혀를 내두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개구리의 신경계가 외부의 실제 파리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신의 내부의 구조가 규정해 놓은 특정한 패턴에만 반응하도록 폐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설계되어 있다는 거.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 개념을 잘 좀 비교를 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요 구조적 폐쇄성에 대한 문제를 좀 한번 분석을 좀 해 보면 신경계가 그러니까 이 마투라나라는 이 움베르토 마투라나라는 이 양반은 시각 실험으로 이 생물학적 구성의 정초를 닦은 혁명적 연구를 이제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정말 외부에 존재하는 그대로인가라는 데 인제 철학적 질문을 생물학적인 답변으로 실험을 통해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의 눈은 진짜 무엇을 보고 있는가, 개구리의 눈이 개구리 뇌에 어떤 정보를 보내고 있는가 이런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시신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전극을 꽂고 빛 움직이는 점, 면 다양한 어떤 변화 속에서 뉴런은 특히 이렇게 반응하는 게 특정 움직임에만 특정 점의 움직임에만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구조적 폐쇄성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스스로 순환하는 폐쇄적인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예요. 외부 자극은 신경 내부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섭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란이라는 것도 이랑 같은 말인데 외부 자극에 의해서 섭동이나 교란을 일으키더라도 생명체는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생산하는 체계에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존재론적 인식성, 오토포이세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기생성 개념. 이 자기생성 개념에 의해서 실제로 인제 우리 신경계가 구성한 인식의 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 지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결코 객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기표 기가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미 마그리트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개념과 좀 상통하는데 그래서 그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이걸 적용시키면 그러니까 니클라스 루만이라는 사람은 마투라의 개념을 가져와서 사회 체계를 언어로 매개로 한 폐쇄 체계로 봤거든요.
조지 오웰의 1984와 되게 공통점이 있는데 각 개인은 서로 다른 신경계로부터 그러니까 도출한 역사적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그러니까 개구리가 똑같은 파리를 보고도 내 내면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저건 파리가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것처럼 인간도 이미 신경계에 도출한 역사적 구조와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것이 이 그 어떤 논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다.'라는 어떤 이러한 인식이 타자에 대한 관용과 겸손을 이제 요청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각자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언어와 역사적 구조와 신경계가 있기 때문에 타인의 세계를 존중하는 윤리적 공존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 결함이나 섭동의 개념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기 참조 개념을 보시면 모든 인식이 관찰자 내부의 내부 구조를 참조하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참조, 자기 언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떤 대상이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속성, 행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속성과 행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패턴화된 그런 그 행위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자기 참조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좀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때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객관적 진실을 이제 가리기보다는 각 집단이 가지는 구조적 인식의 차이를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중재 모델을 도입을 해야 되고 이런 인식 구조 차이에서 사실 이제 갈등은 시작되는 거거든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런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파리가 원래 갖고 있던 움직이는 것은 그러니까 개구리가 원래 갖고 있던 움직이는 것은 파리 속성은 움직인다라는 인식 구조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신이 실제 움직이지 않아도 생생한 파리가 있는데 먹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인식 구조에서 어떤 에코 챔버에 의해서 확증편향적 사고에 갇혀 있다 보면 타인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 사고가 차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에서는 모든 학생이 동일한 외부 정보를 주입하기보다는 내부 구조, 자신의 학생 개인의 내부 구조, 관심사, 배경 지식에 따라 정보가 어떻게 다르게 수용되는지를 고려하는 구성주의 교육 정책이 시행된다거나 과학기술 윤리가 그런 식으로 어떤 인간의 편향된 세계를 구성하게 만드는지 감시하고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생물학적, 사회학적 구조의 산물이다. 더 유연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갈 것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되나요? 사실 인제 굉장히 좀 제가 꼼꼼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약간 길어졌어요. 그래서 길어진 것들을 쪼끔 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충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미지의 어떤 그런 그 감각과 실제 사이의 근본적인 단절을 생물학적으로 증명해 왔던 이 음베르토 미투라나의 실험을 통해서 그 개구리 시각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인식론적 연결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식의 창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외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 구조가 허용하는 것만 인식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실제 우리가 그러니까 팔이라고 인식하여 움직인다는 점만 던져주면 개구리가 혀를 내두르듯이 우리에게도 어떤 가공된 이미지, 기표만 던져주면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뉴스피크는 언어를 삭제하고 우리 사고체계 누련을 제거하고 권력이 원하는 방식의 구조적 결함만을 강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미투라나 개구리 실험에서는 이걸 인식의 식민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이 미디어와 언어의 통제라는 정극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설계한 내부 구조의 결과값일 때 인간의 자유의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그러니까 사고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메리 글로버가 그러니까 마녀의 저주라는 그런 그 사회적 각본에 따라서 마비 증상을 일으킨 것은 그녀의 내부 구조가 이미 당대의 믿음, 마법과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상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이 대중의 특정한 어떤 인식의 안경을 더 씌움으로써 대중이 스스로 고통받거나 타인을 공격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정의로운 어떤 선택이다라고 인제 믿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인식적 폐쇄 회로를 만드는 기본적인 어떤 전략을 개구리 실험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런 제시문이었습니다. 유기체가 환경과 구조적 결합을 통해서 공진화한다고 했고요.
네. 네, 제가 조금 화면이 조금 안 좋아서 네. 공진화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조지 오웰의 이글 파사는 이제 사회는 빅브라더라는 유일한 환경만을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시민들에게 신경계가 그러니까 다른 정보를 차단함으로 인해서 오직 특정 집단이나 권력의 메시지만 결합하게 만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현대적인 변형의 알고리즘의 전체주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그리트의 파이프처럼 수십만 개, 수만 개의 가짜 이미지를 쏟아냄으로 인해서 개구리가 가짜 팔이 움직이는 점에 에너지를 낭비하다가 굶어 죽듯이 대중은 소셜미디어의 자극적인 정보에 반응하느라 실제 하는 권력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어떻게 인식적 마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인식적 주권 회복을 위해서 인식적 다양성을 보장해야 되고 다양한 자극이 건강한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메타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고요. 자기참조 인식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언어적 다원주의가 보호되어야 됩니다. 언어적 다원주의. 그럼으로써 마투라나나 마그리트 오웰 모두 공통적으로 진실은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이나 기업은 이 점을 악용해서 우리의 어떤 인식 회로를 장악하려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오히려 뉴스피크를 거부하고 우리의 신경계나 폐쇄성을 자각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되시죠? 네, 필터버블 제가 가도록 할게요. 화면이 잠시 좀 어두웠어요. 네. 필터버블은 제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뇌 인식 구조이라서 인식 구조이고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개념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선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때 사실상 인간의 인지 구조에 개입한 설계자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SNS 플랫폼의 경우 뭐 좋아요나 클릭률이나 체류 시간 등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의 메아리방 효과나 에코 챔버를 형성하게 되면서 신념은 단단해지고 다른 생각에 대한 인내심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도대체 어떤 그런 해결책을 가져와야 되냐 요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인지적인 방역이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보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양한 출처에 정보를 접하고 자신의 신념과 다른 관점을 수용해 보려고 하고 감정적 반응 점검을 계속 일으켜야 됩니다. 분노, 불안과 같은 정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자각하고 그러니까 정보를 분리하는 어떤 훈련을 계속 해야 되고 왜 이 정보를 내가 믿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메타인지 훈련을 해내야 되고 그러니까 플랫폼과 알고리즘 설계자의 윤리적 책임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정보 균형 지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어떤 중립적인 정보 제공을 해야 되고 필터 버블이 사실 기술의 산물이지만 그 영향을 받는 건 뭐야? 인간의 뇌와 사고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어 지문으로 했던 것도 이것이 가장 앞에 있는 세 가지 이미지와 제시문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정보를 소비를 할 뿐만 아니라 신념을 설계자로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뇌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질 때 인지 편향과 왜곡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시대일수록 우리가 이런 착오의 자유를 함께 지켜나가야 수 있어야 되고 알고리즘을 개인화하고 그리고 정보 편식을 막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자신과 비슷한 의견이나 관심사 정보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정보를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챔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학증 편향을 강화하면서 고정관념을 심화시키는 필터 버블의 악영향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에코챔버 현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메타 리터러시, 언어적 다원주의 뭐 이런 것들이 쭉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중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중사고. 왜냐면 이중사고가 더블팅킹 이미 나왔고요. 너무 나왔고요. 이게 4가지 개념 중에서는 아까 조지 오웰에서 이 더블팅킹 이중사고에 대한 고찰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불편한 진실의 거부라던가 뭐 확증 편향과 필터 버블의 심화, 에코챔버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 탈진실 사회, 포스트트루 사회, 또 이중사고로 인한 도덕적 불감증 요런 것들 제가 앞서서 쭉 말씀드렸던 거 한번 정리해 보라고 요 페이지를 가져왔고요. 해결 방안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과 많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공론장의 복원, 그래서 합리적 토론 가이드의 가이드라인의 설정이 중요하다. 요건 제가 앞선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해결책입니다. 반드시 좀 한번 꼭 보시고 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 영상 촬영할 때도 그냥 초치기로 내일 하루 정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도 좀 연락을 주셨는데, 연대 면접 틈새 공략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영상 첫 번째에서 인지적 왜곡을 줄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동적인 차이점을 반드시 해결책과 같이 제시해야 된다. 영어 제시문을 먼저 리딩해야 된다. 마인드맵을 마지막에 구성을 해야 된다. 페이퍼를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 요거까지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그거 좀 보시고요. 첫 한 30초에서 1분 정도가 가장 승부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학, 윤리 요 단어를 사용해서 스피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요, 포항공대에 합격했던 특례 학생을 중심으로 12년 특례 이제 준비할 학생들을 위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나 되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이고요.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